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재계서열 22위 효성을 찾아 조현준 회장과 나눈 대화입니다. 효성은 정말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벤츠, 마세라티, 페라리, 렉서스, 토요타 등의 수입차들을 한국에서 공식 딜러로 판매하고 있고요. 국민 신한 우리은행들을 대상으로 금융 자동화기기 및 전산 용역도 공급하고 있고, 이외에도 펌프 제조, 부동산 임대, 산업용 화학제품 생산, 아파트 및 오피스텔 건설 등 정말 많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은 많은 기업들 가운데 이 중요한 시점에서 효성을 찾았을까요? 한국에서 벤츠 더 팔아달라고 응원하러 간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이유는 바로 효성의 탄소섬유죠. 효성은 최근 핵심 계열사인 효성 첨단 소재를 통해서 1조 원을 투자해 2028년까지 탄소섬유 생산 규모를 10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앞으로 7년 동안 정부가 탄소섬유를 포함한 핵심 전략 품목에 최대 8조 원을 투자하고 탄소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화답했습니다. 탄소섬유는 꿈의 첨단 소재라고 불립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철보다 4배나 가벼운데 강도는 철보다 10배 더 강하죠. 예를 들어 자동차에 철 대신 탄소섬유를 장착했다고 가정하면 4배나 가벼우니 당연히 연비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동시에 강도가 10배나 강하니까 안전성은 대폭 개선되겠죠.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특히 항공, 방위 산업 등에서 사용되는 전략 물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에서 기술 이전도 잘 안 해주려고 하죠. 이번에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탄소섬유도 일본 정부의 감시 대상 품목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의 탑3 기업들이 탄소섬유 세계 시장 점유율 60%를 장악하고 있고 일본 1위이자 세계 1위인 도레이가 점유율 40%를 확보하였습니다. 자, 여기 도레이의 IR 자료인데요. 도레이의 기업 가치는 약 12조 원이고요. 1년 매출액은 약 24조 원, 탄소섬유로 2조 원 넘게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항공우주 산업에서 탄소섬유의 수요가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건설, 자동차, 심지어는 생활용품들에까지 적용될 수 있는 꿈의 첨단 소재로 잠재 시장 규모가 너무나도 거대합니다. 정부가 탄소섬유에 이렇게 적극적인 이유는 바로 탈일본일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의 여러 대기업들이 탄소섬유 기술 개발에 도전했지만 전략 물자로 구분되다 보니까 해외에서 기술을 사오기도 쉽지 않아서 모두 실패하였는데요. 유일하게 효성이 그 어려운 것을 해낸 거죠. 일본, 미국, 독일에 이어서 세계에서 4번째로 개발에 성공하여 현재 해마다 2,000톤의 탄소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데요. 내년 2월 1차 증설이 완료되면 4,000톤으로 늘어납니다. 효성의 탄소섬유 공장 증설 투자는 2028년까지 지속될 계획이고 모두 마무리되면 총 생산 가능 규모가 1년에 24,000톤으로 현재 11위인 효성이 3위로 등극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일본 기업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만큼 위협적인 계획은 아니죠. 그러나 효성이라는 기업 하나가 수십 년 동안 글로벌 탄소섬유 시장을 장악해온 일본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극복하고 세계 3위를 달성한다면 정말 대단한 업적이라 봐줘야 합니다. 효성의 이러한 도전이 주목받아야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효성의 업적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탄성 신축 섬유 세계 1위인 미국 기업을 밀어내고 효성이 세계 1위를 차지하였고요. 2009년도에는 100% 일본의 수입을 의존하던 TAC 필름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일본 의존도를 상당히 낮추는데 성공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세계 최초로 고분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인 폴리케톤을 독자 개발까지 성공했죠. 효성이 일본 기업들에 비해 개발 및 상용화 스피드 측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 특히 40%의 시장 점유율로 1위를 기록 중인 도레이의 탄소섬유 기술력을 효성이 앞으로 수년 안에 따라잡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니 사실 효성이 세계 1위인 일본의 도레이까지 밟고 올라가 세계 1위로 성장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효성이 탄소섬유에 과감한 투자를 결정한 것이 무려 3,000조 원이 넘는 기업 가치를 보유한 회사죠. 시총 세계 1위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사우디의 아람코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아람코의 지난해 순이익은 매출액 말고요 모든 비용들을 제외한 순이익이 133조 원으로 삼성전자의 3배, 애플의 2배였습니다. 효성그룹은 지난 6월 25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콘레드 호텔에서 아람코의 아민 나세르 CEO와 탄소섬유 공장을 신규로 설립하고 기술 개발 등까지 전체적으로 협력 체제를 갖추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석유 의존도를 낮추려는 사우디가 미래 유망 산업에 적극적인 투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효성이 이미 탄소섬유 기술력을 입증하였기 때문에 향후 글로벌 탄소섬유 시장이 예상대로 해마다 10% 이상씩 확대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기업이죠. 아람코로부터 와다하루키 일본 도쿄대 명예교수가 한 의미심장한 발언이었습니다. 아베가 한국에 경제 도발을 한 데는 먼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을 중계했고 트럼프는 아베와 상의 없이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즉답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재팬 패싱이었습니다. 한 매체는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주변 6개국 정상이 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나라는 일본뿐이라며 아베 총리가 모기장 밖에 놓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아베는 왜 자신을 빼놓고 북한의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한 것을 못마땅해 했을까요? 왜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베는 오래전부터 북위 수교를 하려고 온갖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일본이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을 인정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북위 수교에 있다는 일각의 분석도 많았습니다. 북위 수교를 하려는 일본이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을 인정하게 된다면 북한에게 배상해야 할 액수가 천문학적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일본은 북한과의 수교를 원하는데 북위 수교가 되면 북한에도 물어줄 배상액이 커질 것을 우려해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개인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왔으며 심지어 일본 우익은 강제징용 자체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베는 지난 5월 산케이신문과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조건 없이 만나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납치 피해자 5명이 일본으로 귀국한 이후 단 한 명도 추가로 귀국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정치가로서 매우 통탄스럽다고 토로한 바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방미 때 트럼프와 가진 정상회담에서도 일본인 납치 문제를 논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도움을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끝내 납치 문제 교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김정은은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트럼프는 자신의 요청은 뒷전이고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아베는 전례 없이 궁지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아베는 일본인 납북 문제를 왜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아베가 북위 수교를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평생 자신의 과업으로 여겨온 납북 피해자 문제 때문입니다. 북한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일본인들을 납치했습니다. 북한은 한국에 간첩을 보내기 위해 한국인과 비슷하면서 세계 각국으로 입국이 쉬운 여건을 갖고 있는 일본인으로 유장하여 한국에 잠입시키려 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때 12건의 납북으로 17명이 납치됐다고 주장했지만 북한은 이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아베는 정치 신인 때부터 북한 납치 의혹 일본인 구제의원연맹, 북한 납치 일본인 구출연맹 발족 등에 참여하며 북한 납치 피해자 구원을 위한 정치활동에 열중했습니다. 2002년 9월 17일 고이즈미 주니치로 일본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을 하러 평양을 방문했을 때도 아베는 관방부장관 자격으로 동행했습니다. 이때 아베는 납치에 대한 북한의 설명과 사과 없이 정상회담 공동선언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베는 김정일의 충격적인 고백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과거에 북한의 대남 공작기관이 13명의 일본인을 납치했는데 8명은 죽었고 5명이 살아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북한의 특수기관들의 조총 연계 공작원들이 공모하여 일본인 13명을 납치한 것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사과한 것입니다. 김정일이 북일 수교 회담을 진척시키기 위해 통큰 자백을 했는데 여기서 아베가 한 역할이 인정되어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아베는 이후에 북한의 일본인 납치 사건의 해결사 역할을 하려 했습니다. 아베 정부는 납치 문제에 대한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해 그동안 특정인 실종자 882명의 문제까지 북한에 의한 소행으로 연결지어 해결책을 강구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무런 성과가 없자 당시의 그런 조치들이 지금은 부메랑이 되어 아베의 목을 죄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베에게 일본인 납치 문제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북한과 북일 수교를 해야 하지만 지금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북한은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태도에 우리보다도 더 분노했습니다. 북한은 일본이 판결을 뒤집어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하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의 소송이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 한다면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받을 때까지 단호하게 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아베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김정은과 대화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지금 아베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결국 아베는 김정은과 대화가 안 되자 트럼프가 하고 있는 미북 정상회담에 일본이 납북 문제를 끼워 넣을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는 트럼프의 F-35 105대를 구매해주고 미일 무역협상에 중국이 사지 않는 옥수수를 수천억 원어치를 떠안았습니다. 아베는 한국과 북한의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방법이 아니라 힘이 센 미국에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베는 자신이 당한 재팬 패싱에 충격을 받고 한국에 경제 도발을 하며 한국과 대화를 회피하는 한국 패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래블티브. 오늘은 일본 현지인들이 도쿄올림픽에 오지 말라는 충격적인 이유라는 주제로 얘기해보겠습니다. 도쿄올림픽이 이제 1년도 채 안 남은 상황에 일본에 거주하는 일부 사람들이 도쿄올림픽에는 오지 않는 게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현지인들은 굳이 왜 오냐는 이야기를 하면서 TV로 보는 게 편하고 즐거울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일본 현지의 전문가들조차 우려하는 바로 여러가지 의미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우선 동일본 대지진 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 후 방사능 관리구역으로 지정돼야 하는 면적은 1만 평방킬로미터로 도쿄의 일부까지도 포함되는 정도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방사능 낙지는 그보다 멀리 날아가지만 최소한의 관리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도쿄는 절대 포함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후쿠시마 인근의 거주 불가능 지역마저 빠른 속도로 해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스스로가 도쿄 일부는 오염지역으로 위험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방사능 위험물질인 세슘-137과 같이 인체에 치명적인 물질이 여전히 토양 및 공기, 물 등에 섞여 있었고 실제로 그러한 입자가 육안으로 봤을 때도 확인이 될 정도로 아직 제거가 전혀 안 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일본 트위터 등에는 도쿄 내 공원에 토양 방사능 오염지도 게시물이 있는데 공원 내에서도 기준치인 4만 베크렐 이상이 측정되고 있다는 자료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조차 도쿄올림픽에 열릴 수 있냐는 의문을 던지는 댓글이 많을 정도로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왜 일본 정부에서는 방사능 관리 지역을 후쿠시마 원전의 반경 20km 이하로 제한을 했는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현지에서는 정부가 도쿄 일부가 포함되기 때문에 수도의 기능을 잃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방침이라는 겁니다. 도쿄는 모든 것의 중심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만약 1만 평방킬로미터로 방사능 관리구역을 넓힌다면 일본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사실상 경제가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된다는 것입니다. 관리지역 확대 시에 도쿄 일부도 포함되지만 일본의 허리 부분이 거의 다 포함되어 아래 위로 양분되는 상황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올림픽 경기장 주변에 오염토가 여전히 방치되어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후쿠시마 야구 경기장 근처에는 제염 작업을 해놓은 검은색 포대로 거대하게 쌓아놓은 제염토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곳에서 한국 선수단이 야구 경기 등을 치러야 합니다. 또한 올림픽 선수촌에 들어가는 건축 자재들이 후쿠시마에서 공수된 건축 자재를 쓴다는 것인데 도쿄올림픽위원회는 후쿠시마를 재건하고 새롭게 일어난다는 부흥의 의미로 이러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을 선수단에게 제공하고 전 국민적으로 먹어서 응원하자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따라서 올림픽에 직관을 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후쿠시마 식음료에 그대로 노출이 되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오노다로 외무상도 한국에서 750만 명이 와서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먹어주고 있기 때문에 WTO에서 일본에서 패소한 게 그렇게 큰 지장은 없다는 말을 한 것으로 봐서 굳이 도쿄올림픽뿐만 아니라 현재 여행객들도 상당한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특히 후쿠시마는 쌀을 대량 생산하는 지역으로 일각에서는 일본 내 편의점 및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값이 싸니 대량으로 구매해가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1년 앞두고 현지인들은 올림픽에 오는 것에 대해 신중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